대한민국 축구 도전사, 포기하지 않는 DNA. 폐허에서 시작된 꿈, 1954만 1993. 1954년 6월, 스위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한반도에서 11명의 젊은이들이 비행기에 올랐다. 목적지는 FIFA 월드컵 본선 무대. 그들의 유니폼은 낡았고 장비는 초라했다. 하지만 가슴에 새겨진 태극마크만은 누구보다 뜨겁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그들의 첫 도전이 시작되었다. 1954, 첫 번째 무대.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단 2팀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던 예선을 통과했다. 상대는 일본이었다. 당시 한국 축구계에는 한 가지 절박한 각오가 떠돌았다. 일본에 지면 현해탄에 뛰어든다. 단순한 승부욕이 아니었다. 식민 지배의 기억이 생생했던 시대, 축구는 단지 경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존심이었고 독립국으로서의 증명이었다. 대한민국은 일본 원정에서 5대1, 2대2로 승리했다. 그리고 스위스 취리히 경기장에 섰다. 첫 상대는 헝가리. 매직 마자르로 불리던 당시 세계 최강팀이었다. 결과는 0대9. 이틀 뒤 터키와의 경기에서도 0대7로 무너졌다. 참담한 패배였다. 그러나 후반전, 다리에 쥐가 나 쓰러진 선수들도 다시 일어섰다. 당시 헝가리 감독은 경기 후 이렇게 말했다. 한국팀은 사자처럼 용감했다. 쓰러져도 계속 일어나 뛰었다. 세계는 그들의 용기를 기억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월드컵 무대를 처음 밟았다. 1958 사라진 기회. 1958년 스웨덴 월드컵.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본선 무대를 노렸다. 아시아 예선 일정이 공지되었고 한국축구협회는 신청서를 준비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협회 직원이 신청서를 서랍에 넣고 잊어버린 것이었다. FIFA로 보낸 서류는 제출 기한을 넘겼다. 규정상 예외는 없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1958년 월드컵 예선 참가 자격을 잃었다. 축구협회 사무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언론은 비난을 쏟아냈고 선수들은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섰다. 다음이 있다. 혼란의 시대,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 대한민국은 정치적 격변기를 지나고 있었다. 419혁명, 516 군사정변, 유신체제,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 축구는 그 혼란 속에서도 살아 숨쉬었다. 1962년 칠레 월드컵 예선에서는 일본을 꺾었지만 유고슬라비아와의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다.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예선은 정치적 이유로 불참했다. 1970년과 1974년에는 호주에게, 1978년에는 다시 호주에게 막혔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 예선에서도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 억울한 판정 끝에 좌절했다. 매번 문턱에서 넘어졌다. 하지만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차범근, 허정무, 조광래, 박종환.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훈련장을 지켰다. 한국 축구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1986, 32년 만에 귀환.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드디어 대한민국은 32년 만에 본선 무대로 돌아왔다. 예선 돌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김정남 감독의 지휘 아래 차범근을 중심으로 한 대표팀은 아시아 예선을 통과했다. 멕시코시티의 아즈텍 경기장. 해발 2240m.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산지대였다. 첫 경기 상대는 아르헨티나. 디에고 마라도나가 이끄는 우승 후보였다. 후반 73분, 박창선의 중거리 슛이 아르헨티나 골망을 흔들었다. 대한민국 월드컵 역사상 첫 골이었다. 비록 1대3으로 패배했지만 그 한 골은 한국 축구에 희망을 심었다. 불가리아와의 2차전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다. 월드컵 본선 첫 승점. 이탈리아전에서는 2대3으로 아쉽게 패배했지만 세계는 알아보기 시작했다. 한국 축구 더 이상 약체가 아니다. 1990 이탈리아의 쓴맛.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대한민국은 두 번째 연속 본선 진출을 이뤄냈다. 이제 월드컵은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목표가 되어가고 있었다. 첫 경기는 벨기에 0대2 패배. 스페인전에서는 황보관의 캐논슛골로 1골을 넣었지만 1대3으로 무릎을 꿇었다. 우루과이와의 마지막 경기. 대한민국은 끝까지 싸웠다. 후반전 수비수 윤드겨가 퇴장당해 10명이 되었다. 그래도 0대0을 유지했다. 그러나 경기 종료 직전 우루과이의 다니엘 폰세카에게 헤딩골을 허용했다. 0대1 패배. 대한민국은 3전 전패로 대회를 마쳤다. 하지만 선수들은 고개를 들었다. 다음에는 반드시 이긴다. 1993 도하의 밤. 1994년 미국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대한민국은 4경기를 마친 상황에서 1승 2무 1패, 승점 4점에 머물러 있었다. 승점 5점에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뒤처진 상태. 자력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993년 10월 28일 카타르 도하. 대한민국은 북한과 일본은 이라크와 사우디는 이란과 동시에 경기를 치렀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3대0으로 완파했다. 하지만 선수들의 얼굴은 어두웠다. 일본이 이라크를 2대1로 이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대로 경기가 끝나면 일본이 1위, 사우디가 2위로 본선에 진출한다. 선수들은 고개를 떨구고 경기장을 나왔다. 그때였다. 일본이 동점골을 허용했다. 경기 종료 10초를 남기고 이라크가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다. 2대2 무승부. 대한민국이 골득실에서 일본을 제치고 2위로 본선에 진출했다. 선수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다. 도하의 기적. 대한민국 축구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DNA. 1954년부터 1993년까지 대한민국 축구는 수없이 넘어졌다. 예선 탈락, 행정 실수, 조별리그 탈락, 그리고 극적인 역전 진출. 하지만 그들은 매번 다시 일어섰다. 한국 축구의 시간은 더딘 듯 보였지만 멈추지 않았다. 선수들의 발끝은 여전히 공을 향했고 감독들의 눈빛은 여전히 세계를 향했다. 협회는 시스템을 다듬었고 팬들은 응원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발끝은 이미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 도하의 기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곧 증명하게 된다. 1954 스위스 첫 도전 0승 16실점. 1986 멕시코 첫 골, 첫 승점. 1993 도하 그리고 기적.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도하의 기적에서 붉은 파도까지 1994만 2002. 1994년 미국 월드컵. 대한민국은 도하의 기적을 딛고 본선 무대에 올랐다. 스페인, 독일, 볼리비아와 같은 조. 누구도 한국의 승리를 예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는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다. 1994 스페인을 놀라게 하다. 1994년 6월 17일 댈러스 코튼 폴. 첫 상대는 FIFA 랭킹 5위 스페인이었다. 스페인 감독은 경기 전 호언장담했다. 5대0으로 이기겠다. 김호 감독은 차분히 응수했다. 1대0으로 이기겠다. 전반전 대한민국은 주도권을 잡았다. 하지만 후반전 스페인이 연속골을 터뜨리며 2대0으로 앞서갔다. 경기 종료 7분을 남겨두고 홍명보의 프리킥 골이 터졌다. 2대1. 그리고 후반 45분 서정원의 동점골. 2대2. 대한민국이 유럽 강호 스페인을 상대로 첫 승점을 따냈다. 1994 아쉬움과 희망. 볼리비아와의 2차전. 대한민국은 무수한 기회를 만들었지만
골은 나오지 않았다. 0대0 무승부. 월드컵 역사상 첫 무실점 경기였지만 선수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마지막 경기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 독일이었다. 전반전 독일의 3골을 내주며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후반전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황선홍의 칩슛골, 홍명보의 중거리 포, 2대3. 끝까지 독일을 압박했지만 역전골은 나오지 않았다.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1998 프랑스의 쓴맛.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대한민국은 네덜란드, 벨기에, 멕시코와 2조에 편성되었다. 죽음의 조였다. 첫 경기 멕시코전 1대3 역전패. 2차전 네덜란드전 0대5 완패. 당시 네덜란드 감독은 거스 히딩크였다. 그는 대한민국의 통안에 눈물을 안겼다. 마지막 벨기에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지만 1무 2패로 대회를 마쳤다. 한국 축구는 다시 좌절을 맛봤다. 히딩크의 등장. 2000년 대한민국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4년 뒤 한일 월드컵을 위해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선택된 사람은 1998년 네덜란드를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였다. 히딩크는 도착하자마자 혁명을 시작했다. 체력 훈련. 선수들은 한계까지 내몰렸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강도 높은 훈련.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니다. 선수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언론은 히딩크를 비난했다. 하지만 히딩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그는 선수들에게 새로운 축구를 가르쳤다. 공격적인 압박, 빠른 역습, 끝까지 뛰는 체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너희는 유럽팀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 2002 붉은 물결의 탄생. 2002년 5월 31일 제17회 FIFA 월드컵이 한국과 일본에서 개막했다. 대한민국의 첫 경기는 6월 4일 부산. 상대는 폴란드였다. 전반 26분 황선홍의 선제골. 후반 8분 유상철의 추가골. 2대0 승리. 월드컵 도전 48년 만에 첫 승리였다. 전국이 들썩였다. 거리에 붉은 물결이 넘쳐났다. 2002 포르투갈을 넘다. 6월 14일 인천. 대한민국은 마지막 조별리그 상대 포르투갈을 만났다. FIFA 랭킹 5위. 유럽 축구의 강호. 루이스 피구, 후이 코스타가 이끄는 팀이었다. 포르투갈은 거칠게 나왔다. 퇴장자가 2명이나 나왔다. 후반 25분 박지성의 골이 터졌다. 1대0. 대한민국이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히딩크는 선수들을 끌어안았다. 박지성은 가장 먼저 감독에게 달려갔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체가 아니었다. 2002 이탈리아의 밤. 6월 18일 대전. 16강 상대는 이탈리아였다. 월드컵 3회 우승국. 유럽 축구의 명문. 전 세계가 이탈리아의 승리를 예상했다. 전반 18분 비에리의 선제골. 대한민국은 밀렸다. 하지만 후반 43분 설기현의 동점골이 터졌다. 1대1. 연장전 후반 12분 안정환의 골든골. 2대1. 대한민국이 월드컵 우승국을 꺾고 8강에 진출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은 함성으로 가득 찼다. 전국이 환호했다. 2002 스페인과의 승부차기. 6월 22일 광주. 8강 상대는 스페인이었다. 라울, 모리엔테스, 이에로가 이끄는 강팀이었다. 120분 동안 대한민국은 끝까지 싸웠다. 0대0. 승부차기. 이훈재 골키퍼가 스페인의 4번 키커 호아킨의 슛을 막아냈다. 대한민국이 5대3으로 승리했다. 아시아 최초 월드컵 4강 진출. 광주는 붉은 바다가 되었다. 전국이 울었다. 2002 독일 앞에서
6월 25일 서울. 준결승 상대는 독일이었다. 대한민국은 이미 2번의 연장 혈투를 치렀다. 선수들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독일은 전반 75분 미하엘 발락의 헤딩골로 1대0 승리를 거뒀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여기까지였다. 하지만 선수들은 고개를 들었다.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우리는 증명했다. 2002년 대한민국은 단순히 승리한 것이 아니라 증명했다. 우리는 세계를 향해 뛰어오를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히딩크가 심어준 자신감, 선수들의 투혼, 그리고 붉은 악마의 응원.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기적을 만들어냈다. 1954년 스위스에서 0대9로 무너졌던 대한민국 축구. 2002년 서울에서 세계 4강에 올랐다. 48년의 여정이었다. 그 여정은 좌절과 희망, 눈물과 환호로 가득했다. 하지만 한국 축구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는 DNA. 그것이 한국 축구의 정신이었다. 2002년 6월 25일 대한민국은 세계에 외쳤다. 우리는 여기 있다. 1994 미국 스페인과 무승부, 첫 승점. 1998 프랑스 좌절, 그리고 히딩크의 등장. 2002 한국 일본 아시아 최초 4강. 비더 레즈. 혼돈의 시기, 그러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2002년의 함성이 채가시기도 전에 한국 축구는 새로운 현실과 마주했다. 4강 신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 뒤에 펼쳐진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세대 교체는 더뎠고 전술은 흔들렸으며 감독은 끊임없이 바뀌었다. 2002년이 만들어낸 기대는 너무 컸고 그 무게는 한국 축구를 짓눌렀다. 그러나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한국 축구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2018년 세계는 다시 한번 한국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한국은 달랐다. 4년 전의 젊은 도전자가 아니라 이제는 증명해야 하는 강팀이었다. 세계는 한국을 주목했고 한국은 그 시선을 의식했다. 네덜란드 명장 딕 아드보카트가 사령탑에 섰다. 조직력과 수비를 강조하는 그의 전술은 분명했지만 선수단은 과도기였다.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등 2002년의 주역들은 여전히 건재했으나 그들만으로는 부족했다. 새로운 세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조별리그 첫 경기 토고전. 한국은 2-1로 승리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프랑스전에서 한국은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티에리 앙리를 앞세운 프랑스를 상대로 선전했지만 승점 1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리고 마지막 스위스전. 한국은 0-2로 패배하며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2002년의 함성은 아직 귓가에 생생했다. 하지만 2006년의 현실은 냉정했다. 한국은 강했지만 더 이상 기적을 만들 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2010 남아공 또 다른 도전, 비슷한 결말. 4년 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은 다시 월드컵 무대에 섰다. 이번에는 허정무 감독이 태극전사를 이끌었다. 2002년 4강 신화의 주역이었던 그는 이제 감독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했다. 조별리그 첫 경기 그리스전. 한국은 2-0 완승을 거두었다. 박지성과 이정수의 골이 터졌고 한국은 다시 한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전은 달랐다. 리오넬 메시, 곤살로 이과인, 카를로스 테베스. 세계 최고의 공격진 앞에서 한국은 1-4로 무너졌다. 압도적인 개인 기량의 차이를 실감한 경기였다. 마지막 나이지리아전. 한국은 2-2 무승부를 기록하며 간신히 16강에 진출했다. 하지만 우루과이와의 16강전에서 1-2로 패배하며 대회를 마감했다. 또 한 번의 16강. 한국은 발전하고 있었지만 8강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2014 브라질 세대교체의 실패.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한국 축구는 변곡점을 맞이했다. 박지성은 은퇴했고 2002년 세대는 대부분 사라졌다. 새로운 세대가 필요했지만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다. 홍명보 감독은 과중한 압박 속에서 팀을 이끌었다. 손흥민, 구자철, 기성용 등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되었지만 경험 부족은 명백했다. 조별리그 첫 경기 러시아전. 한국은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다. 하지만 알제리전에서 2-4로 패배하며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다. 마지막 벨기에전. 한국은 0-1로 패배하며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했다. 1998년 이후 16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이었다. 한국 축구는 위기에 빠졌다. 세대교체는 실패했고 전술적 정체성은 흔들렸으며 감독 교체는 반복되었다. 2002년의 영광은 점점 더 멀어지는 듯 보였다. 흔들리는 시기,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2014년 이후 한국 축구는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감독은 자주 바뀌었고 전술은 일관성을 잃었다. 젊은 선수들은 기회를 얻었지만 국가대표팀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언론은 비판했고 팬들은 실망했다. 하지만 한국 축구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AFC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했다. 2015년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고 월드컵 예선에서도 꾸준히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비록 월드컵 무대에서는 한계를 보였지만 아시아 무대에서 한국은 여전히 강자였다. 그리고 한 선수가 떠올랐다. 손흥민. 레버쿠젠, 토트넘을 거치며 유럽 무대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그는 한국 축구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그의 존재는 한국 축구에 희망을 주었고 2018년 월드컵을 향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2018 러시아 세계를 뒤흔든 이변. 2018년 6월 러시아. 한국은 최악의 조에 배정되었다. 독일, 멕시코, 스웨덴. 모두 강호였고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신태용 감독은 조용히 팀을 준비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공격,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 그것이 한국이 가진 무기였다. 첫 경기 스웨덴전. 한국은 0-1로 패배했다. VAR 판정으로 허용한 페널티킥이 결정적이었다. 아쉬움만 남은 경기였다. 두 번째 경기 멕시코전. 한국은 1-2로 패배했다. 손흥민의 골이 터졌지만 승리에는 미치지 못했다. 두 경기 연속 패배로 한국의 16강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한국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2018년 6월 27일 세계가 기억할 날. 카잔 아레나. 한국의 상대는 독일이었다. 전대회 우승국이자 세계 최강팀 중 하나. 요아힘 외부 감독이 이끄는 독일은 이미 두 경기에서 부진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했다. 한국에게 승리는 사치였다. 하지만 자존심은 지켜야 했다. 경기는 치열했다. 독일은 계속해서 공격했지만 한국의 수비는 무너지지 않았다. 조현우 골키퍼는 신들린 선방을 연발했고 수비수들은 몸을 던졌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독일은 필사적으로 공격했다.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마저 상대 진영으로 올라왔다. 그 순간 한국이 역습을 시작했다. 김영권이 공을 잡았다. 그는 빠르게 전방으로 패스를 보냈고 손흥민이 달렸다. 텅 빈 골대 앞에서 손흥민은 침착하게 공을 밀어넣었다. 골. 2-0. 순간 카잔 아레나는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은 그라운드 위에 쓰러졌다. 기쁨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그들은 끝까지 싸웠고 마침내 세계 챔피언을 무너뜨렸다. 한국은 독일을 꺾었다. 2-0 완승이었다. 2018년 6월 27일 한국은 역사를 만들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이변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축구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비록 16강에 오르지 못했고, 비록 혼란의 시기를 겪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싸울 수 있는 팀이었다. FIFA는 이 경기를 월드컵 최대 이변 중 하나로 기록했다.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을 주목했고, 손흥민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영웅이 되었다. 독일은 그날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80년 월드컵 역사상 전 대회 우승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타격을 가한 것은 한국이었다. 혼돈 속에서 발견한 가능성.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는 다시 평가받았다. 여전히 문제는 많았다. 세대 교체는 여전히 과제였고 전술적 정체성도 불분명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한국 축구는 죽지 않았다. 2002년의 영광 이후 한국은 오랜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완전한 실패가 아니었다.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스타가 탄생했고 젊은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 축구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2018년 독일전 승리는 상징이었다. 그것은 한국 축구가 여전히 세계와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증거였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이었다. 그들은 다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후 카잔 아레나의 함성은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손흥민이 골을 넣은 그 순간, 한국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쓰러진 그 순간은 기억 속에 남았다. 그들은 끝까지 싸웠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축구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다. 감독은 바뀌었고 전술은 흔들렸으며 세대 교체는 더뎠다. 하지만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흔들렸지만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한국 축구는 다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새로운 세대가 떠오르고 있었고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의 축구 도전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 그리고 포트이. 2018년 러시아의 함성이 가시고 한국 축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혼란의 시기는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한국 축구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기대지 않았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고 그들은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손흥민은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스타였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황인범. 한국의 젊은 피들이 유럽 전역에서 활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4년 한국 축구는 마침내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다. FIFA 랭킹 22위. 그리고 2026 월드컵 포트 2배정.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진화의 결과였다. 2019년, 2020년 변화의 예감. 2019년 파울루 벤투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이끌기 시작했다. 포르투갈 출신의 전술가인 그는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빌드업을 통한 소유 축구, 측면 공격의 활성화, 그리고 높은 압박. 벤투는 한국 축구의 새로운 전술적 정체성을 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다. 선수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야 했고 경기 결과도 들쭉날쭉했다. 하지만 벤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꾸준히 젊은 선수들을 기용했고 자신의 전술을 밀어붙였다. 2019년 AFC 아시안컵. 한국은 8강에서 카타르에게 0-1로 패배하며 대회를 마쳤다. 아쉬운 결과였지만 변화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2020년 세계는 팬데믹으로 멈췄다. 하지만 한국 축구의 진화는 멈추지 않았다. 손흥민 한국 축구의 새로운 얼굴. 손흥민은 이미 2018년 이전부터 유럽에서 인정받는 선수였다. 하지만 2019년 이후 그는 한 단계 더 도약했다. 토트넘 호스퍼에서 해리 케인과 함께 공격을 이끌며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다.
2019-20 시즌 손흥민은 리그 18골을 기록했다. 2020-21 시즌에는 17골, 2021-22 시즌에는 23골을 터뜨리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것이다. 손흥민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한국 축구의 상징이 되었고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한국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김민재 세계가 주목한 수비수. 2021년 한 수비수가 유럽 무대에서 빠르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김민재. 터키 페네르바흐체에서 활약하던 그는 압도적인 피지컬과 뛰어난 대인 수비 능력으로 주목받았다. 191cm의 장신, 빠른 스피드, 그리고 탁월한 수비 위치 선정. 그는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완벽한 센터백이었다. 2022년 김민재는 이탈리아 세리에 A 나폴리로 이적했다. 그리고 2022-23 시즌 그는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으며 나폴리의 우승을 이끌었다. 세리에 A 올해의 수비수상을 받았고 유럽 전역에서 그의 이름이 회자되었다. 2023년 여름 김민재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 한국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었다. 손흥민에 이어 김민재는 한국 축구의 또 다른 기둥이 되었다. 이강인과 황희찬 확장되는 재능의 폭. 한국의 젊은 재능은 계속해서 등장했다. 이강인은 스페인 발렌시아 유스에서 성장한 테크니션이었다. 섬세한 볼 터치, 창의적인 패스, 그리고 뛰어난 경기 이해도를 가진 그는 2023년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며 세계 최고 클럽의 일원이 되었다. 황희찬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거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에서 활약했다. 빠른 스피드와 결정력을 갖춘 공격수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히 골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다. 황인범은 세르비아 츠르베나 즈베즈다에서 활약하며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았다. 미드필더로서 경기를 조율하고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패스를 제공했다. 한국 축구는 이제 한두 명의 스타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유럽 각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늘어났고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을 경험하고 있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탈출의 의미. 2022년 11월 카타르. 한국은 다시 월드컵 무대에 섰다. 이번에는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등 유럽 무대에서 검증된 선수들이 주축이었다. 조별리그 첫 경기 우루과이전. 한국은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견고한 수비와 조직력을 보여주었지만 골은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 경기 가나전. 한국은 2-3으로 패배했다.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지만 수비 실수와 마무리 부족이 패배로 이어졌다.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전. 한국은 후반에 김영권과 황희찬의 골로 2-1 역전승을 거두었다. 극적인 승리였고 한국은 16강에 진출했다. 16강 상대는 브라질이었다. 네이마르, 비니시우스, 호드리구를 앞세운 브라질은 세계 최강팀 중 하나였다. 한국은 1-4로 패배했지만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카타르 월드컵은 한국 축구에 중요한 의미를 남겼다. 16강 진출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기본이 되었고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팀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2023, 2024 AFC에서의 안정적 경쟁력. 카타르 월드컵 이후 한국은 AFC 무대에서 안정적인 경쟁력을 유지했다. 2023년 AFC 아시안컵 예선에서 한국은 무난히 본선에 진출했다. 어매치 경기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며 FIFA 랭킹을 끌어올렸다. 2024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린 AFC 아시안컵.
한국은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했고 16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압했다. 8강에서는 호주를 연장 끝에 꺾었다. 준결승 상대는 요르단이었다.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지만 한국은 0-2로 패배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아쉬운 결과였지만 한국은 대회 내내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AFC 무대에서 한국은 더 이상 압도적인 강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시아 최상위 팀 중 하나였고 언제나 우승 후보로 거론되었다. 2024, 2025 FIFA 랭킹 22위, 그리고 포트 2. 2025년 한국 축구는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했다. FIFA 랭킹 22위. 이것은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 수준의 랭킹이었다. 2002년 이후 20년 넘게 추구해온 성장의 결과였다. 랭킹 상승의 이유는 명확했다. 꾸준한 어매치 승리, 월드컵 본선 진출 유지,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증가. 손흥민, 김민재를 비롯한 한국 선수들은 세계 최고 리그에서 뛰며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였다. 그리고 2025년 11월 20일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다. 2026 FIFA 월드컵 포트 2 배정. 2026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되며 48개국이 참가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회다. 조 추첨에서 포트는 FIFA 랭킹을 기준으로 결정되었고 한국은 포트 2에 배정되었다. 포트 2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한국이 더 이상 약팀이 아니라는 증거다. 포트 1에는 개최국과 세계 최상위 팀들이 배정되었고 포트 2에는 그 다음 강팀들이 자리한다. 한국은 이제 포트 3, 4의 팀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상대가 되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 강호를 넘어 세계적 경쟁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전술의 진화벤투에서 클린스만, 그리고 홍명보. 포트 2 배정의 이면에는 한국 축구의 전술적 진화가 있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을 이끌며 명확한 전술적 기반을 다졌다. 빌드업 축구, 측면 공격, 높은 압박. 그의 시스템은 한국 축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2023년 위르겐 클린스만이 감독으로 부임했다. 독일 월드컵 우승주장 출신인 그는 큰 기대를 받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24년 초 클린스만은 경질되었다. 그리고 2024년 홍명보가 다시 감독으로 돌아왔다. 2002년 4강 신화의 주역이었던 홍명보는 2010년 월드컵에서도 감독으로 팀을 이끈 바 있었다. 이번에는 더 성숙한 지도자로 돌아왔다. 그는 벤투의 전술적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팀을 운영한다.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홍명보 체제 아래에서 한국은 그래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했고 FIFA 랭킹은 계속해서 상승했다. 손흥민과 김민재 세계적 존재감의 상징. 2024-2025 시즌 손흥민과 김민재는 여전히 최정상급 활약을 이어갔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뛰며 팀의 리더로 자리 잡았다. 3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존재는 한국 대표팀에 큰 힘이 되었고 후배 선수들에게는 롤모델이 되었다. 물론 지금은 미국 LAFC로 이적해 특급 주전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하며 분데스리가와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누빈다.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으며 한국 축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 두 선수는 한국 축구의 얼굴이다. 그들의 활약은 FIFA 랭킹 상승과 포트 2 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6년을 향한 기대. 2025년 말 한국 축구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2026 FIFA 월드컵은 북중미에서 열리며 한국은 포트 2로 조 추첨에 참여한다. 이것은 한국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상대적으로 강한 팀을 피할 수 있고 16강 진출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한국의 목표는 단순히 16강 진출이 아니다. 이제 한국은 8강 그리고 그 이상을 꿈꾼다. 손흥민은 2026년이면 34세가 된다. 그에게 이번 월드컵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김민재는 30세가 되어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강인, 황희찬 등 젊은 선수들은 더 성숙해질 것이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다. 포트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2024년 한국은 FIFA 랭킹 22위에 도달했다. 그리고 2026 월드컵 포트 2에 배정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2002년 이후 한국 축구는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세대 교체는 더뎠고 전술은 흔들렸으며 감독은 자주 바뀌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다. 김민재가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가 되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기 시작했다. 황희찬, 황인범 그리고 수많은 젊은 선수들이 유럽 각지에서 이름을 알렸다. 그리고 대표팀은 꾸준히 성장했다. 어매치 성적은 향상되었고 월드컵 본선 진출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AFC에서는 여전히 최상위 팀으로 군림했다. 포트이는 이 모든 노력의 결과였다. 그것은 예고된 진화였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 경쟁자다. 2025년 현재 한국 축구는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고 있다. 더 이상 한국은 아시아의 강호로만 평가받지 않는다. 이제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팀이다. 포트이는 그 증거다. FIFA 랭킹 22위. 이것은 한국이 세계 최상위 2030위권에 안착했다는 의미다. 한국은 이제 유럽과 남미의 중위권 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2026 월드컵은 한국 축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포트 2로서 유리한 조 추첨을 받을 수 있고 16강을 넘어 8강 그리고 그 이상을 노릴 수 있다. 손흥민이 이끌고 김민재가 지키며 이강인이 창조하고 황희찬이 마무리하는 한국 대표팀. 그들은 2026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 2002년 6월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18년 6월 한국은 독일을 무너뜨렸다. 2026년 한국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포트이는 시작일 뿐이다. 한국 축구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새로운 전술이 발전하며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적을 꿈꾸지 않는다. 이제 한국은 실력으로 승부한다. FIFA 랭킹 22위. 포트 2.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고된 진화였다. 그리고 한국 축구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6 월드컵은 많은 것이 달라진다. 1930년 첫 대회 이후 월드컵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다. 1998년 프랑스 대회부터 32개국 체제가 유지되었지만 2026년은 48개국으로 대폭 증가했다. 16개 조로 나뉘어 각 조 3개 팀씩 배치되는 새로운 방식. 조별리그 상위 2팀과 3위 팀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하는 구조. 총 104경기가 치러지며 대회는 39일간 이어진다. 이것은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니었다. 세계 축구 생태계 자체가 변화하고 있었다. 더 많은 국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지역의 참가국 수가 증가했고 전통적 강호들은 이제 더 다양한 스타일의 팀들과 맞서야 한다. 한국에게 이것은 기회다. 48개국 체제는 조별리그 탈락 확률을 낮췄고 16강 진출 가능성을 높인다. 하지만 동시에 32강 이후부터는 진짜 강팀들과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은 알고 있다.
이번 월드컵은 생존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한 도전이어야 한다고. 북중미의 무대 미국, 캐나다, 멕시코. 2026년 6월 월드컵은 북미 대륙에서 펼쳐진다. 미국은 16개 개최 도시 중 11개를 담당한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댈러스, 애틀랜타. 거대한 경기장들과 최첨단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다. 캐나다는 토론토와 밴쿠버에서 경기를 개최한다. 처음으로 월드컵을 유치한 캐나다는 대회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멕시코는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몬테레이에서 경기를 치른다. 멕시코는 이미 1970년과 1986년 두 차례 월드컵을 개최한 경험이 있는 축구 강국이다. 세 개국에 걸친 광활한 무대, 서로 다른 시간대, 다양한 기후,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동거리.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한국 대표팀은 이미 이동 경로와 기후 조건을 분석하고 있었다. 어느 도시에서 경기를 치르게 될지 모르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해야 한다. 더위, 습도, 고도, 시차. 모든 변수가 계산되어야 한다. 2026년의 무대는 거대하다. 하지만 한국은 주눅 들지 않을 것이다. 포트이의 의미, 유리한 출발선. 2025년 11월 20일 한국은 포트2에 배정되었다. 이것은 한국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위치였다. 포트1에는 개최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FIFA 랭킹 최상위 팀들이 자리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독일, 스페인, 잉글랜드. 세계 최강들이었다. 포트2에는 한국과 함께 네덜란드, 포르투갈, 일본, 이탈리아 등이 배정되었다. 강팀이지만 포트 1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이었다. 포트 3과 4에는 세네갈, 모로코, 나이지리아, 카메룬 등 아프리카 팀들과 중남미, 아시아의 중위권 팀들이 자리했다. 한국에게 유리한 조합은 명확했다. 포트 1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팀, 포트 3과 4에서 경험이 부족한 팀이 같은 조에 배정된다면 한국의 조 1위 통과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도 존재했다. 브라질이나 프랑스 같은 최강팀과 같은 조에 배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 상대가 오든 준비되어 있다. 포트2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증거다. 홍명보 체제의 전술적 진화. 2024년부터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홍명보 감독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4-2-3-1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상황에 따라 4-3-3으로 전환하는 유연한 시스템. 수비는 견고하게, 공격은 날카롭게. 벤투 시대의 빌드업 축구를 계승하면서도 역습 상황에서의 속도를 극대화했다. 수비 라인은 김민재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191cm의 장신 센터백인 그는 공중볼과 대인 수비 모두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좌우 풀백에는 김진수와 서령우가 배치되어 측면 공격을 지원한다. 중원은 황인범과 이재성이 맡는다. 황인범은 경기를 조율하고 이재성은 박스 투박스 미드필더로 공수를 오가며 팀의 균형을 맞춘다. 공격 미드필더 라인에는 이강인이 중앙에 배치되고 양측면에는 황희찬과 이재성이 자리한다. 이강인의 창의력, 황희찬의 스피드, 이재성의 돌파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손흥민. 2026년이면 34세가 되는 손흥민은 여전히 한국 공격의 핵심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넘게 쌓아온 경험, 빠른 스피드, 그리고 결정력. 그는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자 정신적 지주다. 개최국 미국 LAFC에서 특급 공격수로 자리매김했기에 기대감은 더욱 크다. 홍명보는 이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명확히 알고 있다. 수비는 김민재가 책임지고 중원은 황인범이 조율하며 공격은 손흥민과 이강인이 이끈다.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고 팀은 하나로 움직일 것이다. 해외 언론이 본 한국 더 이상
다크호스가 아니다. 2025년 말 해외 언론들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은 2026년 월드컵에서 더 이상 다크호스가 아니다. 그들은 이제 강팀이다라고 평가했다. 손흥민과 김민재의 활약을 언급하며 한국이 포트 2에 배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스페인 마르카는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하나의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키커는 한국은 2018년 러시아에서 우리를 무너뜨렸다. 2026년에도 그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일본 언론들은 긴장감을 드러냈다. 한국이 포트 2에 오른 것은 일본에게도 자극이 된다. 아시아 최강 자리를 두고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다. 2002년의 신화도 2018년의 이변도 아니었다. 이제 한국은 실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룹 스테이지 데뷔 전략 첫 경기가 운명을 가른다. 홍명보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조별리그 전략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48개국 체제에서 조별리그는 각 조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총 2경기만 치르고 상위 2팀이 자동으로 32강에 진출한다. 3위 팀 중 성적이 좋은 8팀도 진출하지만 확실한 것은 조 2위 안에 드는 것이다. 첫 경기가 결정적이다. 첫 경기에서 승리하면 16강 진출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하지만 첫 경기에서 패배하면 두 번째 경기는 필사적인 싸움이 된다. 한국의 전략은 명확하다. 첫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을 확보한다. 승리가 이상적이지만 최소한 무승부는 확보해야 한다. 수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역습으로 승부를 본다.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이 상대 공격을 막아내고 손흥민과 황희찬이 역습 상황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중원에서 경기를 장악한다. 황인범과 이재성이 공을 안정적으로 돌리며 이강인이 결정적인 패스를 제공한다. 세트피스를 최대한 활용한다. 김민재의 공중볼 능력은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큰 위협이 된다. 손흥민의 마지막 무대 34세의 리더. 2026년 6월 손흥민은 34세가 된다. 축구선수로서 전성기가 지난 나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토트넘에서 주장으로 뛰며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히 골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미국 LAFC에서 팀 동료 부안가와 함께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2026년 월드컵은 손흥민에게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 2030년이면 그는 38세가 된다. 현실적으로 2026년이 그의 마지막 월드컵이다. 손흥민은 알고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감상에 젖지 않는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준비한다. 나는 단순히 참가하러 가는 게 아니다. 나는 이기러 간다. 손흥민의 말은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그는 더 이상 젊은 도전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한국 대표팀의 리더였고 후배들에게 길을 보여줘야 하는 존재다. 2002년 박지성, 안정환, 유상철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손흥민이 그 역할을 맡을 차례다. 김민재의 벽 세계 최고 수비수의 자부심. 손흥민이 한국 공격의 상징이라면 김민재는 수비의 상징이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하며 분데스리가와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누비고 있는 그는 2026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191cm의 장신, 빠른 스피드, 뛰어난 위치 선정, 그리고 강한 멘탈. 김민재는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완벽한 센터백이다. 홍명보 감독은 김민재를 중심으로 수비 전술을 구축했다. 그가 있는 한 한국의 골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나는 한국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내가 막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김민재의 책임감은 무겁지만 그는 그 무게를 즐긴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과 맞붙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무대다. 2026년 김민재는 손흥민과 함께 한국의 양축을 이루며 팀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 이강인과 젊은 세대 미래를 짊어진 어깨. 손흥민과 김민재가 현재의 리더라면 이강인은 미래다. 24세의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며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들과 경쟁하고 있다. 섬세한 볼터치, 창의적인 패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 그는 한국 공격의 핵심 엔진이다. 황희찬, 황인범, 이재성 등 20대 중후반의 선수들도 유럽에서 꾸준히 경험을 쌓고 있다. 그들은 손흥민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2026년 월드컵은 이 젊은 선수들에게 세계 무대에서 자신을 증명할 기회다.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끝나면 그들이 한국 축구를 이끌어야 한다. 홍명보 감독은 이 세대 교체를 염두에 두고 팀을 운영한다. 손흥민이 여전히 주축이지만 젊은 선수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026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손흥민 이후에 한국 축구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단순 참가가 아니라 더 멀리. 2026년 월드컵이 개최되기 전 한국 대표팀은 최종 전지훈련에 들어간다. 유럽 조직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소집될 것이고 홍명보 감독은 마지막 점검을 시작할 것이다. 전술 훈련, 체력 훈련, 세트피스 연습.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진행될 것이다. 선수들의 눈빛은 다를 것이다. 2002년의 순수한 열정도 2018년의 절박함도 아니었다. 이제는 차분한 자신감이 흘러야 한다. 손흥민은 훈련장에서 후배들을 격려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김민재는 수비수들을 모아놓고 전술을 점검한다. 우리가 막으면 우리가 이긴다. 이강인은 미드필더들과 함께 패스 연습을 반복한다. 정확하게, 빠르게.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인다. 한국은 이번에 단순히 참가하러 가는 것이 아다. 조별리그를 통과하고 16강을 넘어 8강 그리고 그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브라질, 프랑스, 아르헨티나 같은 최강팀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2002년 한국은 기적을 만들었다. 2026년 한국은 실력으로 승부한다. 여기서 잠깐 우리 마음을 설레이게도 하고 가슴 아프게도 하는 하나의 명백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바로 일본이다. 일본 축구의 질주, 그것은 우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회초리다. 조금 쓰지만 우리 몸에는 아주 좋은 보약 같은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숙적, 일본 축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려온 뉴스, 아마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그 소식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10월 14일이었죠? 일본이 세계 최강 브라질과 맞붙어 3대2로 이겼다는 소식 말입니다. 그것도 전반에 2골을 먼저 내주고 끌려가다가 후반에 내리 3골을 몰아치며 만들어낸 기적 같은 역전승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그 브라질에게 5대0으로 패배했죠. 우리 대한민국 축구 어떻습니까? 불과 몇 년 전에도 우리는 브라질을 상대로 1대5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좌절했었죠. 그런데 우리와 체격 조건이 비슷하고 오히려 피지컬 면에서는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일본이 그 브라질을 잡았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라고 치부하기엔 최근 일본의 행보가 너무나 매섭습니다. 피파 랭킹은 이미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 독일 원정에서 전차군단 독일을 4대1로 격파했던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따져봅시다. 냉정하게 선수 면면을 보면 사실 우리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이자 캡틴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을 평정한 철벽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보석 이강인 선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형 스타 플레이어, 솔직히 지금 일본 대표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팀으로서의 성적은 일본이 앞서가는 걸까요? 왜 일본은 아시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데 우리는 매 경기 가슴을 졸이며 봐야 하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실망이나 질투 대신 냉철한 분석과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일본의 승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로또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난 30년간 묵묵히 쌓아올린 시스템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제1리그 100년 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의 성적보다는 100년을 내다보고 동네마다 잔디를 깔고 유소년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클럽을 만들겠다는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1부 리그부터 3부 리그까지 탄탄한 승강제를 갖췄고 유럽에 진출한 선수만 100명이 훌쩍 넘습니다. 우리가 손흥민, 김민재 같은 난세의 영웅에 의존할 때 일본은 누구 한 명이 빠져도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한 해설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한국은 천재에 의존하는 축구를 하고 일본은 시스템으로 축구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손흥민이 막히면 답답해지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주전 선수가 빠져도 벤치에 있는 선수가 들어와서 똑같은 전술을 구사합니다. 이번 브라질전 역전승도 바로 그 두터운 선수층과 조직력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아프십니까?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이러한 질주를 부러워만 하지 맙시다. 오히려 고마워합시다. 왜냐고요? 일본은 우리 한국 축구가 나태해지려 할 때마다, 매너리즘에 빠지려 할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게 따기를 때려주는 고마운 자극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위기일수록 강해지는 민족 아닙니까?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IMF 경제 위기도 금모으기로 이겨낸 우리입니다. 일본이 저렇게 앞서간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대개혁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손흥민, 김민재 같은 걸출한 영웅들이 있을 때 우리도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유소년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협회 행정을 선진화하고 선수들이 맘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소냐. 이호기와 깡다구로 덤벼들면 우리는 일본보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성장은 끝이 아니라 한국 축구 제2의 도약을 위한 서막일 뿐입니다. 언젠가 다시 그들과 맞붙는 날 시스템으로 무장하고 투지로 똘똘 뭉친 우리 태극전사들이 보란듯이 그들을 꺾어버리는 그 짜릿한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경쟁자가 강력할수록 승리의 맛은 더 달콤한 법입니다. 일본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를 다시 닫고 조입시다. 대한민국 축구,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2026년 6월을 향하여 2026년 6월 11일 월드컵 개막이 예정되어 있다.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지고 설레입니다. 한국의 첫 경기는 조 추첨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어떤 상대가 오든 한국은 준비되어 있다. 미국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캐나다의 시원한 바람 속에서 멕시코의 열정적인 함성 속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세계와 맞설 것이다. 손흥민은 마지막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다. 김민재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강인은 창의적인 플레이로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 축구 팬들은 다시 한번 태극 전사들을 응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6년 한국은 다시 한번 세계를 겨냥하고 있다. 그들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2002년의 기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2026년 한국은 그 약속을 완성하러 간다. 포트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2025년 11월 20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표되었다. 2026 FIFA 월드컵 포트 2 배정. 대한민국. 그 순간 한국 축구는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다. FIFA 랭킹 22위.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강팀. 더 이상 다크호스가 아니라 누구나 경계하는 존재.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1954년 첫 월드컵 도전 이후 70년. 굴욕과 좌절, 기적과 부활을 거쳐온 한국 축구가 마침내 도달한 지점. 포트이는 그 모든 여정의 증거였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포트이는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출발점이다. 70년 여정의 정점. 포트이가 말하는 것. 1954년 스위스 월드컵. 한국은 헝가리에게 0-9로, 터키에게 0-7로 참패했다. 세계 축구의 벽은 너무나 높았고 한국은 그저 참가국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70년. 2025년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FIFA 랭킹 22위에 올랐다. 세계 200여 개국 중 상위 11%. 포트 2 배정은 그 숫자가 허상이 아니라 실체임을 증명한 것이다. 포트 2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포트 3, 4의 팀들에게 한국은 피하고 싶은 상대가 되었다. 조 추첨장에서 한국의 이름이 불리면 상대팀 감독들은 긴장한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유럽 최고 무대에서 검증된 선수들. 명확한 전술적 정체성. 끈질긴 투혼. 한국은 이제 실력으로 평가받는 팀이다. 70년 전 한국은 0-9로 졌다. 70년 후 한국은 포트 2에 섰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끊임없는 도전의 결과였다. 한국 축구에는 특별한 DNA가 있다. 그것은 절대 굴하지 않는 정신이다. 1983년 멕시코 올림픽 예선, 말레이시아전. 한국은 0-4로 뒤진 상황에서 후반에 5골을 넣어 5-4로 역전승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2002년 월드컵 8강 스페인전. 연장전까지 가는 혈전 끝에 승부차기로 승리했다. 유럽의 강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이미 16강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한국은 전대회 우승국 독일을 2-0으로 꺾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 웃고 울었다. 그렇게 독일을 잡고 자존심을 지켰다. 이것이 한국 축구다. 한국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설령 지더라도 끝까지 싸운다. 이 정신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감독, 코칭 스태프, 그리고 전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다. 포트이는 그 정신의 결과물이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위기에서 도약한 나라, 축구도 같은 길을 걷는다. 한국의 역사는 위기와 도약의 반복이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1960년대와 70년대 경제개발, 1980년대와 90년대 민주화와 산업화, 그리고 2000년대 IT 혁명. 한국은 끊임없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1997년 IMF 외환위기. 한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했고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불과 3년 만에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가 멈췄지만 한국은 K-방역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위기 대응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입증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AI, 반도체, 조선, 배터리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삼성,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K-파프, K-드라마는 전 세계 문화시장을 석권했다. 한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다. 위기에서 도약하는 나라다. 축구도 마찬가지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한국 축구는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그 위기는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젊은 선수들이 유럽으로 진출했고 전술적 진화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0년 후 한국은 포트 2에 올랐다. 경제든 축구든 한국의 DNA는 같다. 굴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국민이 만든 에너지 응원이 곧 힘이다. 한국 축구의 저력은 선수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5천만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집단적 에너지다.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라. 붉은 악마의 함성이 전국을 뒤덮었다. 광화문 광장, 시청 앞 광장,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 대한민국을 외쳤다. 그 에너지는 경기장 안의 선수들에게 전달되었고 한국은 4강 신화를 만들어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경기 시간은 한국 시각 새벽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설치며 경기를 지켜봤다. 손흥민이 골을 넣는 순간 전국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한국 축구는 혼자 싸우지 않는다. 5천만 국민이 함께 싸운다. 선수들은 안다. 자신들이 그라운드에서 뛸 때 수천만 명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응원이 곧 힘이 된다는 것을. 2026년 북미 대륙에서도 한국의 응원은 울려 퍼질 것이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붉은 물결, 대한민국, 함성. 그 에너지는 다시 한번 태극 전사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것이다. 미래를 향한 선언, 포트 2에서 포트 1로의 여정, 꿈이 아니다. 2026년은 끝이 아니다. 한국 축구는 이제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 포트 1. FIFA 랭킹 상위 10위권. 세계 최강 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독일, 스페인과 같은 반열에 오르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가? 70년 전 한국은 0-9로 졌다. 하지만 지금은 포트 2에 섰다. 불가능은 없다. 손흥민 이후에도 새로운 세대가 온다. 이강인, 황희찬, 그리고 그 다음 세대. 한국의 유소년 시스템은 계속해서 재능을 발굴하고 있고 유럽 클럽들은 한국 선수들을 주목하고 있다. 전술적 발전도 계속된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투지만으로 싸우지 않는다. 명확한 전술적 정체성, 조직력, 그리고 개인 능력의 조화. 한국 축구는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는 굴하지 않는 DNA가 있다. 포트 2는 정점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다. 한국은 포트 2를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언젠가 월드컵 우승도 꿈꾸게 될 것이다. 2026 그리고 그 이상으로. 2026년 6월 북미 대륙에서 월드컵이 시작된다. 손흥민은 34세가 되어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김민재는 30세가 되어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강인은 24세가 되어 세계 무대에서 폭발할 것이다. 한국은 조별리그를 통과하고 16강을 넘어 8강으로 나아갈 것이다. 손흥민의 축구 인생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그가 8강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브라질, 프랑스, 아르헨티나가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2002년 한국은 이탈리아를 꺾었다. 스페인을 꺾었다. 2018년 한국은 독일을 꺾었다. 2026년 한국은 또 다른 역사를 쓸 것이다. 그리고 2030년, 2034년 그 이후에도 한국은 계속해서 도전할 것이다. 포트 2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시작이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대한민국 축구 70년 역사. 1954년 첫 도전부터 2026년 포트 2까지 굴욕과 좌절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기적과 영광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거기 안주하지 않았다. 한국 축구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포트 2. 이것은 우리가 도달한 지점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한계가 아니다. 한국은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손흥민이 은퇴해도 김민재가 은퇴해도 한국 축구는 계속된다. 새로운 세대가 온다. 새로운 영웅들이 탄생한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은 포트 1에 설 것이다. 경제가 그랬고 반도체가 그랬고 K-팝의 세계를 선도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선언이다. 우리는 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우리는 함께한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포트2는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출발점이다. 출발점이었다고 다음 세대에게 자랑하고 싶다. 2026년 우리는 세계를 다시 놀라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할 것이다. 대한민국 축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된다. 우리는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간다. 이것이 대한민국 축구다. 이것이 우리의 DNA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 1954년부터 2026년까지 그리고 그 이상으로. 포트2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대한민국 축구의 도전은 계속된다.